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가둬놔야 되겠죠. 그죠? 방사능이 나오지 않게끔 또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원자로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로가 여기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저는 그 박사학위를 하고 그 한전기술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원자력 연구소 이제 조직에 있는데 제가 97년도 박사학위 하자마자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원자로 설계지 한전기술로 이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전기술 원자로 설계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한 13년 동안 원자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안전해석이에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설계팀들이 다 설계를 하면은 과연 안전하냐 하는 게 이제 제가 한 13년 동안 했고, 제가 석사 박사 학위도 이제 원자로 안전에 대해서 저 석사 학위를 했고요. 이게 원자로입니다. 이게 원자로고, 이 원자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아주 두껍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놓으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이제 우라늄하고 다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라늄에다가 이제 여기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어봉이 있어요.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이제 중성자를 컨트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발전소를 넣으면은 제어봉을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냐면 중성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 중성자가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동네 이제 문제아들이죠. 막 여기저기 때리는 그. 이 중성자가 움직여서 우라늄을 때리면 반응을 일으키니까 운전하기 전에는 중성자가 이제 여기 우리가 제어봉을 다 넣어놔요. 여기다. 대놓고 이제 중성자를 잡고 있다가 제어봉을 서서히 빼면 중성자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제어봉이 다 빼지면은 이제 이게 원자로가 이제 정상 운전이 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출력이 일정하게끔 되게 하는 거죠. 출력이 폭주하면 안 되니까 출력이 일정하게끔 이제 설계를 합니다. 출력을 일정하게끔 우라늄 양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핵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우라늄이 이렇게 있는데 중성자를 딱 때리면은 튀어나오는 중성자가 2개나 3개라 그랬잖아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속도가 빨라서 이게 다음 우라늄을 만나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반응을 하려면 속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감속제를 쓰는 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낮춰서 이제 핵반응을 유지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핵반응이 일어나면은 뭐냐면 아까 에너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열로 나와요. 열로 나오니까 여기 있는 물을 데피죠. 이제. 물을 끓인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로 물을 끓이든지 집에 가스로 물을 끓이듯이 얘가 물을 데피는 역할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물을 끓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이 뜨거워진 물들이 이제 중간에 공간이나 데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전기 발생기거든요. 여기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또 흘러가면 스팀이 되거든요. 이 스팀이 이제 터빈을 가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원자력 계통이라 하는데, 이 원자력 계통이 가장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방사능을 가두는 일이에요. 방사능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아예 콘크리트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두꺼운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1.5m 정도 콘크리트예요.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사능이 정상 운전 시에도 방사능이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데 그게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둘러싸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어떻게든 방사능을 잘 대중으로부터 이제 가둬놓느냐라는 것들이 이게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우라늄하고 중성 핵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스팀을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기 나오죠. 저기 전기 발생기 스팀 만들어서 전기 나오고, 전기 터빈 거쳐서 발전 거치고, 그러면 이제 발전하고 나온 식혀진 물들이 다시 이제 저기 전기 발생기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원자력 발전 원리입니다. 이게 발전 원리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가 이 물을 또 식혀줘야 되거든요. 여전히 터빈을 거친 물들도 100도가 넘어요.
그 이물을 식혀주는 게 지금은 바닷물로 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다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강가에 또 있어요, 강가. 강가에 있는 거는 또 큰 이제 쿨링타워 같은 것들 만드는 거죠. 바다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바닷물이 일정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바닷물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지금 최근에 바닷물이 36도, 3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물이 이제 제가 설계 온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도 이상 올라가도 원자력 발전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바닷물들이 지금 뜨거워지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지금 지구가 문제죠. 바닷물이 36도, 7도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동해안에 지금 그 난대성 상어들이 많이 논다잖아요. 상어가 뜨거운 물에 주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 아, 기후변화가 정말 이게 실감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원자 폭탄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오펜하이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그 정부에서 이게 이 프로젝트 하는 그 어떤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저희도 이제 그걸 배워서 프로젝트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폭탄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99.9% 우라늄을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계 질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우라늄이 아까 99.9%를 10kg만 놔두면은 저절로 폭발을 해요. 저절로 폭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원자 폭탄을 할 때는 이게 우라늄과 이렇게 우라늄을 구분을 10kg가 안 되게끔 우라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요. 분리를 시켜서 이제 일반 화약을 가지고 터뜨려서 이걸 순식간에 이렇게 인계 질량을 만든다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인계 질량이 넘어가면 스스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제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우리나라 해결료 공장이 있어요. 해결료 공장이 이제 저기 대전에 보면 있는데, 해결료 공장에서는 이제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사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역할만 하는데,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농축된 우라늄을 분리를 해놔야 돼요. 분리를 해 놓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라늄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속을 해야 되는 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절대 물에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계 원칙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핵폭탄 얘기도, 근데 요즘 수소폭탄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핵융합을 이용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일반 화학을 두고 여기에 핵융합 리튬 중수소 들은데, 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1억도 이상 온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수소가 가볍잖아요. 이 가벼운 이 수소들을 서로 이제 가두어서 놔야 되는데, 이게 밀도, 온도가 이제 조건이 맞아야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걸 항상 하려면 이제 뜨거운 온도로 이게 플라즈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이 가장 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플라즈마 상태를. 그게 핵융합이 힘들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순식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1억도 이상 온도를 만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수백만 도라는 온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수소 핵융합을 일으켜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핵분열 에너지하고 핵융합 에너지하고 이게 하나가 땅차예요. 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수만 배 정도 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미국이 실험을 했죠. 이제 그때 냉전시대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나라 가다가 이제 러시아가 미국이 하는 거 보고 미국보다 10배, 100배 많이 했다든가 이걸 하니까 이 충격파가 지구를 4번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수소폭탄을 만들다가는 이제 이게 무슨 미국하고의 러시아 싸움이 아니라 이게 지구를 멸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놓은 게 이제 미국하고의 맺은 게 이제 핵 비확산. 우리 더 이상 원자폭탄 만들지 말자.
뭐 그때 한참 그때 이제 했죠. 요즘에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지만 그 정도. 중전자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소폭탄에서 원자탄을 없앤 일반 화약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기가 이 폭발 크기가 원자 폭탄 정도인데 워낙 이게 작기 때문에 이제 핵배낭 같은데, 핵배낭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가끔. 이제 그 이슬람 테러 하는 애들이 미국으로 이제 핵배낭 같은 데서 핵폭탄을 가져다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영화들도 있고, 그게 이제 중전탄 같은 것들이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이게 핵무기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실제 근데 이제 그 상당히 그 비도덕적이죠. 왜냐하면은 폭탄 2개를 떨어뜨렸어요. 일본에다 2개를 떨어뜨렸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우라늄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핵 분열을 일으키는 게 플루토늄 핵 분열을 일으켜요. 플루토늄 원자기가 239인데요. 아까 우라늄 238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중전자를 맞으면 239가 되는데 얘가 핵 분열을 일으켜요. 핵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플루토늄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원자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론상은 존재했는데 그 미국 애들이 하나는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하나는 플루토늄을 만들었어요. 근데 플루토늄 실험도 안 했어요. 그걸 떨어뜨린 거죠. 일본에다가. 떨어뜨리고 보니, 플루토늄 폭탄이 더 큰, 이게 더 폭발력이 큰 거예요. 더 크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도덕적인 거니까 이 하나만 떨어뜨려도 될 거를 2개씩 떨어뜨려서 실험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나 히로시마를 가보고도 이제 그때 영화나 요즘 워낙 넷플릭스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진짜 30km, 40km. 완전 쑥대밭이 돼 있어요. 쑥대밭만 된 게 아니라 이게 원자 폭탄이라는 거는 일반 폭탄은 그냥 충격파 먹고 말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이 충격파로 한번 때리고, 2번에 열로 한번 때리고, 3번에는 방사능으로 낙진이 되네. 그 정도 생방사능 낙진이면은 이 몸에 맞자마자 녹아요, 피부가. 방사능 얼마나 셌는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원자 폭탄이 핵이라는 것들이 잘못 이용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프로젝트를 해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미국에 서울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죽을까? 그럼 도대체 서울에 떨어지면 얼마나 죽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 보통 그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시민들한테, 저기 아마 북한에서 쏘면은 불과 서울 도착하는데 한 3분? 4분? 정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시민들한테 대피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연구하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떨어지면은 반경 한 3, 40m? 3, 40m 촛대밭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대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끔 보면 놀래요. 왜냐하면 북한은 가끔 핵무기를 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서울 보면은 이 서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의 어떤 2가지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질문. 네.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나가사키에 다 전쟁기는 거 보니까 정말 비참하고 무심하더라고, 하늘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핵폭탄 지금 나오는 건 전술 핵폭탄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괴력이 세다, 몇십 배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거는 혹시 우라늄을 누구 속도를 더 높인 건지 아니면 질량을 더 키운 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된 폭발력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질량을 키운 거죠. 네, 우라늄을 키운 거죠. 그때 영화 보시면은 엄청 작아요. 한 폭탄이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사람 하나가 쓰면은
그러니까 지름이 2m 정도? 근데 지금 핵폭탄 저기 북한에 가지고 미사일 한번 봐보세요. 뭐 거의 10m 정도. 이게 지름이 거의 뭐 한 3, 4m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거에 100배, 1000배 정도 요즘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일본에 떨어진 것보다 그 100배, 1000배 정도 돼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핵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감시를 엄청 많이 해요. 감시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이 북한이 대륙간 ICBM이라는 걸 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ICBM 미사일은 이걸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쏘아요. 대기권으로 쏘아가지고 이게 직선으로 이제 떨어져서 완전히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게 완전 중력 떨어지는 이게 속도도 있지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는 도중에 이제 이게 요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CBM을 쏘면 미국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가끔 미국을 위협하는 게 이제 ICBM이 있으니까 위협하는 거고. 같은 한민족이지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을 좌지우지하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사능, 아까 응용 분야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쪽 하는 건 아시죠? 의료 쪽 하는 거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농업에 많이 써요. 예, 우리 애들, 벼씨나 이런 그 씨들 있잖아요. 그죠? 씨들이 이제 보면은 해충들이 많아요. 해충들을 화학약품으로 쓸 수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큰 챔버에 넣고 방사능을 써요. 그러면 일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방사능 양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방사능을 쐬게 되면은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데 유전자 변형이 나쁜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특히나 생명자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뭐 의료 쪽으로 많이 쓰는 거는 얘기했고 뭐 공업 쪽도 많이 쓰죠. 우리 지금 우리 포스코나 이런 데서 선철이라 그러나 철을 수입을 해요. 고철 같은 걸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서 많이 써요. 수입을 많이 쓰는데 이 철들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에 관련된 산업에서는 철들은 방사능을 떼요. 그러면 이제 그 선전에 저 인천에 보면은 방사능 계측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컨베이어 쭉 오면서 이제 방사능 계측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이제 철들을 이제 걸러내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비파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공, 뭐 계측, 하수 처리, 정화대기, 오염, 나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나노에 우리가 이제 뭐 물질 분자를 이용한다든지 이게 다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걸 이용하거든요. 전자나 이런 걸 때려가지고 놓는 성질이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다. 뭐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맞으면. 차선하는데. 많이 맞으면. 네. 근데 MRI라는 거 네. 그것도 방사능 그쵸. 방사능 그 전부 다 그렇습니다. CT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예. 왜냐면은 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방사능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알라라라는 표현도 있고 알라 as low as 뭐 reasonable as low as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practical 이렇게 표현을 써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방사능 이 피폭되는 이 수치가 일반하고 저처럼 방사능 종사가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방사능을 맞음으로 해서 돈을 벌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 원자력 발전소 많이 갔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이제 설계하러 가고 설계된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뿐만 아니고 가동정 발전소도 교체를 많이 해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내가 설계한 게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하면 가서 방사능 맞아요 우리가. 봤는데 이제 방사능 맞는 수치가 이제 건강에 위협 정도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사능을 이렇게 맞아도 돈을 버는데 일반인들은 수치가 엄청 낮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방사능 맞을 일이 없잖아. 방사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본의 히로시마 폭탄이 딱 떨어지자마자 미국이 항복 문제를 받았잖아요.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 했냐면은 일본
이 피폭이라고 표현 써요. 이 방사능이 피폭당한 모든 데이터는 극비고 미국만 주라. 다른 나라 주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개 같은 거 실험을, 근데 사람은 수백만 명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수백만 실험하고 이제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그 데이터들이 교과서에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방사능을 쬐면은 도대체 뭐 인체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가 인체 세포를 보면은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그 방사능 이용해 뭐 CT도 그러고 뭐 엑스레이는 전자 뭐 그다음에 양성자 뭐 그다음에 요즘에 뭐 대학병원마다 해가지고 무슨 뭐 양성자 무슨 수술 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방사능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사능은 이게 이제 방사능이 지나가면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워낙 이게 작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좀 조밀하지만 이 중성자, 양성자 워낙 작으니까 얘네들이 보는 세상은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암세포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폐암이다. 그러면 피부를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고. 대신에 이제 원하는 부위에 방사능을 세게 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세포까지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중성자, 양성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거의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은 거의 빈 공간이 마찬가지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방사능 세계들이고, 또 말이 다른 데서 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레이, 이제 이게 맞은 물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아니, 내가 안 아픈데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들도 이제 아주 미량이지만 방사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MRI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예. PT, CT 같은 건 다 그렇고요. 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핵 관련된 핵의학이 딱 그 뉴클리어에 관한 거예요. 다 핵의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구체적인 거는 뭐 제가 전문이 아니라 그쪽이, 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네, 이게 원자로거든요. 아까 이게 원자로 안에 지금 이제 우라늄하고 중성자 때문에 핵 반응을 일으키고, 핵 반응에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열로 나오게 되고, 열이 이제 여기 전기 발생기 스팀을 만들어서 전기를 터빈, 터빈은 이제 이게 일반 화력 발전이랑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발전기 만들고 복식기 만들고 이제 해수를 쓰는데 이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누출이 위험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을 막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겹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내진 설계, 지진이 오면 때 건물들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진이 와도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게끔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 지진이 났잖아요. 경주에 지진이 날 때 어디로 피하면 제일 안전하냐? 원자력 발전소를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그 지역에 첫 번째 안반 위에 올려놔요, 일단. 안반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 조사를 몇만 년을 해요. 그 몇만 년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 것들, 확률을 써서 몇만 년 동안 지진이 안 일어난 지역에다 하고, 그 지진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경주 지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몇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났다. 뭐 이런 확률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지진 때 월성 발전소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내진 설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사고라 그러죠. 엄청나게 이게 그 가정에 가장 극한 가정을 했을 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사선 수치는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들한테 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설계 기준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기계는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 기계가 고장이 나고 사람이 실수해도 안전하게끔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다음 장치가 이렇게 보통 4단계로 가지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사람이 실수한다. 사람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이 실수할 걸 대비해가지고 여기가 fail and safe라 그래요. 밸브 같은 것들을 사람이 닫아야 되는데 못 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가 이게 안전하게 가게끔 설계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하면서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이런 것들이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후쿠시마는 뭐야, 그럼? 후쿠시마 뭐냐? 후쿠시마 때문에 또 2011년인가, 예. 엄청나게 또 미국,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죠, 그죠? 후쿠시마. 2011년 일어난 12년? 예. 하여튼 그 정도 했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뭐 3개인가 4개인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멜트다운 돼가 날리고, 그럼 그거 왜 일어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인간이 이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큰 쓰나미가 와서 발전소를 덮을 줄도 잘 몰랐고, 진짜 덮을 줄도 몰랐고, 사실은 이게 일본은 쓰나미가 워낙 많이 오니까 제방 설계를 다 해요. 근데 그 제방을 넘어서 올 정도의 쓰나미가 있었고, 근데 실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 쓰나미나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전원이 다 죽으면은, 왜냐면은 특히 이 원자로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원자로를 식혀야 돼요. 이 사고가 나면은 이 원자로가 항상 물이 잠겨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핵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핵반응이 일어난 열들이 물이 전달이 되고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물이 없어서 핵연료가 노출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그 집에서 이제 그 커피포트나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깜빡이 외출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달고, 이게 똑같아요. 예, 이것도, 예,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라늄 핵반응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 없고, 아까 이게 내려오는 제어봉도 안 내려오고, 그럼 이게 점점 달궈져가지고 결국은 폭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를 물속에 잠궈 놓는 게, 잠궈 놓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물을 집어넣으면 펌프가 필요하죠. 그죠? 펌프가 필요하면 전원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전원이 필요해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원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전원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소외 전원을 또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요. 그 다음 외부에서 전기가 안 되면 뭐냐 하면은 디젤 발전소가 또 있어요. 디젤 발전소는 디젤만 넣으면 전기가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때 디젤 발전기가 어디 있냐면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후쿠시마 그러니까 지하를 침수를 시켜버리니까 원자로를 냉각을 해야 될 물을 못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후쿠시마 이후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다 변경을 했어요. 지하에 있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 원자로를 밖에서 물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소방펌프로 물을 집어넣어 바꾸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다중성,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고장 나면은 하나가 가고, 다양성, 이제 같은 성질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 전원을 뭐 다르게 쓴다든지, 그다음 독립성, 그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실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가장 심각한 사고가 이제 그 체르노빌 86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수업을 잘 들었어요. 3학년 때 수업을 안 들었는데 대학교 2학년 핵공학과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헐떡을 뛰어오면서 야 큰일 났다. 러시아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큰 사고 났다. 그게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 어떤 사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고가 미국의 이제 스리마일 원전 사고라 그래서 그게 이제 1986년, 87년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은 항상 그 사고 뒤에 후속 조치들이 따르고 그런 후속 조치들이 다 설계에 반영돼요. 전 세계 원자로 설계에 다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설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설계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복잡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원자로의 우라늄이 이 에너지가 이 적은 에너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이루니까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크게 지금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이제 말했듯이 이게 이제 핵연료입니다. 이게 핵연료가 안에 우라늄이고 핵연료를 사고 있는 피복제가 있어요. 지르코늄을 만든 피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연료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연료 원자력 용기가 있습니다. 약 한 이게 두께가 뭐 한 10cm, 15cm 된 철판 두께가 있고요. 두께가 있고 그러면 원자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실제 이게 원자로 건물인데요. 이 원자로 건물인데 원자로 건물 안을 또 이 콘크리트가 안을 또 이렇게 철판으로 라인을 했어요. 철판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이렇게 철판으로 한 번 더 감싸서 이 감싸는 이유는 뭐냐면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제 거기 끝나면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호해가지고 이제 크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사고 시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5가지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돈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이니까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인데.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은 사실은 건설비는 경제성이 없어요. 사실은 뭐 석탄 발전소, 뭐 가스 발전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석탄 날라가봐야 뭐 빨래나 더러워지지. 뭐 사람한테 직접 해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따지냐면은 건설비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는 수리개수면 60년이거든요. 화력 발전소는 길어야 30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비는 비싸지만 60년 동안 운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연료가 그 석탄 발전소나 아까 얘기했던 가스 발전소에 비하면은 60년 동안에 드는 연료비가 엄청 적어요. 거의 안 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설비는 많이 비싸지만 우리가 이제 오펙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60년 동안의 이 운영비로 따지면 결국은 남는 장사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에게 핵연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예.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그 카본 텍스라 그래 CO2의 텍스를 또 매겨요.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 미국 이런 데 가지고 CO2 텍스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CO2의 톤당 50불인가? 엄청나게 많은 세를 매겨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는 CO2를 내지 않거든요. 거의 CO2를 내. 그러니까 여기는 뭐 CO2라는 걸 알다시피 이 산소고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 탄소가 석탄,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그게 다 이제 C잖아요. 탄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 가열시키는 건 산소가 가열시키는데 이거는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다중성, 안정성, 독립성, 안전하게 결국 방사능이 안 나오려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고, 예. 내진 설계 및 시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조사를 하는 게 문헌 조사. 과거에 이제 이조 실록까지 다 줘요. 상륙유서까지 다 봐요. 상륙유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뭐 큰 천둥이 쳤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그 역사 쓰긴 하지만 그 지역의 어떤 히스토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 지질 조사를 해보면 이력들이 나와 몇만 년, 몇백만 년 이력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지 그다음에 이제 홍수도 봅니다. 홍수도 이제 보면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최대로 홍수가 났을 때 침수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게 1000년, 2000년까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고르는 거고요. 문헌조사, 인공지능, 뭐 지구물리, 야외 지질조사, 뭐 해양 탐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다 하고, 네. 그 지금 이제 동해안 있고, 저 밑에 이제 보면 발전소 표시해 놨는데 이제 고리 여기 이제 경남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지금 저 전라도에 이제 영광발전소, 고창 이쪽에 있는데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리 발전소 계속 짓고 있어요. 그 다음 울진 계속 짓고 있어요. 영광은 안 지어요. 그래서 이제 한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전라도 분들이 기질이 대단해요. 도저히 이 주민들 이게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사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 동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암만 나 같은 과학자가 옳다고 해도 주민들이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뭐 그렇잖아. 내가 지구 위기가 옵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내가 싫다는데 그게 이제 주민 수용성들이 요즘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원자력 정책센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잠시 빠졌는데 제가 한전기술이 있다가 2010년에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옮겨서 제가 현재 원자력 사업실장으로 작년에 퇴직을 했죠. 쉽게 말해 잘렸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교인 서울대 와서 이제 후배 교수가 이제 이 과제나 이런 걸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정책센터에 속해 있고 이제 주로 하는 게 요즘은 이제 기술부는 정책센터 쪽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제가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걸 많이 해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저도 처음 접해보는데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 수용성이에요. 암만 좋아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예? 그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가장 많이 짓는 나라. 그 중국. 프랑스도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중국 교수가 와서 이제 세미나하고 얘기했는데, 뭐 중국은 뭐 지금도 수백 개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수백 개를 지을 예정이고. 그런데도 중국 전체 전력의 10%도 안 돼요. 워낙 이 땅덩이가 크고, 이게 많으니까, 그래도 10%도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신기술 SMR이라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해요. 지금 모든 SMR을 중국은 다 짓고 있어요.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뭐 반대했다 데모했다가는 뭐 지도세도 모르게 이게 뭐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이 민주정부가 아닌 그런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다 지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 이제 민주정부가 87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직선제하고 민주정부 들어서고부터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매번 주민 동의 받아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그게 바로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또 이게 뭐 복잡한 동네잖아요, 그죠? 뭐 왜냐하면은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이래도 전라도 그래서 영광 발전소 6개 짓고 나서 더 이상 짓질 않아요. 그냥 한국 수력 원자력 분들이 이제 전라도에 또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전라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제 발전소가 저기 전라도 쪽에 이제 지진이 내리는 게 되게 안정된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 한번 더 가려고 했다는 주민들한테 동의받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 수용성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네. 우리가 거기 원자로 뭐 개세한다는 얘기를 하면 네, 하잖아요. 뭐 네. 어쩌다. 그러면 거기는 원자로 자체 내에 아까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안전성을 줬던 그것이 소진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그 핵 자체, 그러니까 우라늄이라고 자체가 소진이 돼서 그걸 폐쇄로 한다는 겁니까? 질문 수준이 높으시네요. 엄청 높으시네요.
예, 원자력발 설계 수명이 있어요. 예, 설계 수명이 이제 초기에 고리 같은 경우는 30년, 거의 뒤는 40년.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이제 40년이라는 수명이 지났을 때 미국은 이 40년을 60년, 80년까지 이제 연장을 시켜요. 다 조사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냈는데 거기 있는 부품들은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설계 수명 때문에 이제 이 해체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해결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해결료를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태우면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체를 하는데 보통 이제 18개월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해요.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결료 봉들이 안에 쭉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소 가보면은 한 뭐 7, 8m 되는 큰 탱크 안에 해결료들이 쫙 들어있는데 그 3분의 1씩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핵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우라늄 235가 일정량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핵 반응을 일으키면 우라늄 235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까 4%를 유지해야 되는데 3% 떨어지면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줄어들면 네. 제어기가 들어간 걸 하기 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다 빼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보통. 예, 다 빼고 운전을 하는데 그게 다 빼고 운전해도 보통 18개월 정도 되면 3분의 1을 교체해서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고 3분의 1씩 계속 교체를 해요. 아까 그 저기 물이 없어지게 되면 네. 물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겠잖아요. 네. 그러면 제어봉이 들어가면 어쨌든 핵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제어봉 자체를 집어 넣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물이 없어도.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어봉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제어봉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가장 극한으로 모는 거예요. 극한으로 몰아서 그럴 때도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왜냐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워낙 이게 사고가 나면 데미지가 크니까 예, 이 인간의 지식으로도 뭐 후쿠시마 사고 같은 어떻게 그걸 일어난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극한으로 몰아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건설비가 많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철근도 일반 건물 철근보다 수백 배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내진이나 그러니까 비싼 발전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내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밑에 이제 진원이 바로 밑에 있다라고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6.5에서 7 정도 리트 규모가 이제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내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반 건물, 원전 건물에 이제 벽체나 기둥을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 철근 전부 다 철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철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지진이 일으켜 오잖아요. 일으켜도 뭐 상하 쪽은 많이 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힘이 예, 상하 좌우로 받을 수 있도록 저렇게 보강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 철근 콘크리트로 다 모든 걸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데가 특히나 이제 그 원자로를 사고 있는 그 건물은 전부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철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시공할 때 한번 그런 거 보시면은 엄청난 그 토목공사가 될 거라고. 예. 이게 이제 지금 내진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반드시 이 안반 위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반 안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 보면은 가장 안반이 가까운 지역을 먼저 찾는 거예요. 찾고 이제 그럼 안반 바로 안 나와요. 땅을 파요. 땅을 뭐 30m, 20m 파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그 얹히는 거죠. 근데 20m, 30m 파고 어떻게 하느냐? 콘크리트 부어요. 계속. 그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 파일 박는 거 있죠. 그죠? 그 파일을 이제 안반까지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올린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그래서 토사보다는 안반에 얹는다. 그럼 이제 누가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럼 안반 없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짓느냐?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안반을 인공으로 만들어줘요. 네, 그게 일본에 있는 발전소가 이제 그 대표적인 안반을 만들어줘요. 그럼 토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안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설계 때문에 안반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여기는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때 이제 지진에 그 뒤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리 발전소 보면은 자연 방벽을 10m 키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도 한 20m 올라가는데 10m 이상 키워가지고 이제 방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상 발전기, 요거 디젤 발전기 방수문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후쿠시마 날짜 때 수소 폭발이 일어났죠. 수폭발 때문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이게 해결료가 노출이 되면은 이게 반응에 수소가 생겨요. 물하고 반응해서. 그래서 이제 수소를 이제 제거하는 제거 설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무리 그 두꺼운 콘크리트라도 압력이 차면은 이제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벤팅,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압력을 빼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그 원자력 냉각용 소방차,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원자로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에서 소방차로 소방호수를 부을 수 있도록 설계를 다 바꿨어요. 이제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럴 때는 소방차를 부르다가 소방차 부르다 부르고, 그 소방차 부르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하에 있는 디젤이 발전기가 되면 원자력 발전기 이동형 발전차까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날 때마다 보강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고가 없어요. 전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마저도 미국 뭐 다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 뭐 그게 이제 뭐 지진 대비책, 또 지진 좀 나지도 않고요, 잘. 그 다음에 이제 해일 대비책, 뭐 전원 상실책, 뭐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 발전소가 이 가동률이나 어떤 안전율, 이게 이제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요거는 제가 다른 걸 하나 가져왔는데, 4시 반까지면 되죠? 네. 네. 나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고. 지금 5분 정도 쉬죠, 뭐. 알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네.